그렇다면 좀 일반적으로 진짜 경매도 안 해보고 일반 그냥 TV 프로나 이런 정도에서만 보면 경매가 나오는 게 왠지 좀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완화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 경매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 채권 회수가 안 됐으니까 경매가 나오는 것이고 경매 자체가 주로 이제 의무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 의무경매의 90%는 이제 은행 대출금 채무가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그 대출금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도움 받아가지고 강제로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채권 회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그럼 경매는 가난한 사람들 돈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런 고민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명도 쳐보고 정신질 장애인도 명도 쳐보고 그랬는데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왜 저는 그런 고민 안 해봤을까요? 근데 아주 아기 때 이제 경매하면서 그때 그런 고민하고 저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별로 부담 없이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모든 물건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도와줄 분들이 계시면 손해만 안 나고 또이또이만 돼도 아니면 또 손해가 좀 나면 어때요? 우리가 부려뜯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하고 싸워가지고 혜택 받을 거 다 받아드리고 방도 좀 얻어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FM대로 진행해갖고 수익 챙길 것은 그냥 FM대로 진행해서 수익 챙기고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이 양반 보내줬구나. 이 양반 도와주라고. 그렇게 일하고 나면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제가 좀 아주 냉정하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는 누군가 망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익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망해야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매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남들이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거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물건 어떤 물건이 와도 겁날 게 없죠. 대표님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사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네. 노인분들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예전에 아주 아기 때 이제 경매할 때는 이름 표현 쓰면 막 상관없습니다. 연식이 괜찮습니다. 무지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연식 오래된 건 사실이죠. 네. 네. 아니라고 하시기가 좀 예전에 농담입니다. 네. 뭘 처음 뵙고 무슨 소리야? 편해지시라고. 예전에 경매할 때는 아까도 고백했듯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경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낙찰받기도 굉장히 쉬웠었고. 그럼 처음 경매를 나이가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31살 때 했어요. 31살 때? 그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낙찰받기도 쉬웠었고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시장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법사가가 1억이면 법사가가 뭐냐면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이에요. 그럼 만약에 법사가가 1억이면 옷들 사이에 이 약속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은 80%, 특수 물건은 70% 이하의 받자.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불문율 같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사가 1억인데 시세는 1억 2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짜리를 8천에 받아가지고 1억에 내놔도 바로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잘 됐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건 진행하면서 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었고 그때 경매하신 분들 다 돈 벌었어요. 저만 벌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랬었죠. 예, 그랬었고. 그때는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냥 정보지. 그때는 뭐 인터넷 사이트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게 정보지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받은 그걸 보고. 그럼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집도 가서 보고 점유자도 미리 만나보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 다 체크하고 이래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냥 보고 이거 싸게 받아갖고 팔아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할머니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90이 넘으신 분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고 내보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고 경험이 또 그때는 없으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럼 이분한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예. 그 낙찰 받고 명도하러 가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겠죠. 무시간 거죠. 임장을 한번 가보면 되는데 이제 임장 가시기 전에 임장 가봐도 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초인종을 눌러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봤고 왜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순진하게 경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 생각하면 그냥 집 사는 거고 싸게 사는 것이다.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각했었듯이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렇지. 그게 오히려 통하는 이 시장이었어. 방법도 해도 충분히 그쵸.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낙찰받고 명도하면서도 이렇게 막 싸우고 우리 단행본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싸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막 싸우고 막 고성.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비를 많이 줘요.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계산을 잘해야 돈 벌잖아요. 네. 계산을 잘해야 성공하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덧셈뺄셈 계산해야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계산은 나눗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비를 조금 주는 것이 경매 고수의 뭐 자격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이렇게 것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아. 나는 경매 고수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라면. 네. 아. 그냥 어찌됐건 아까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도와줄 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나는 이미 수익 챙겼으니까 그 수익 가치를 접근 기대치를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조금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싸워가지고 시간 질질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싸움을 안 해본 적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할 때는 이제 FM대로 옹골지게 해요. 네. 예, 이 양반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FM대로 한번 해보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이빨을 보일 필요도 없고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판단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냥 일반 매매 투자랑 비슷한 일반도 게 있어. 비슷하잖아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진짜 이 투자 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질려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스트레스 좀 최대한 좀 덜 받으려면 돈 조금 더 쓰면 돼. 그렇죠. 맞아. 돈 그냥 조금 더 그게 쓰고. 자본주의야. 근데 대신 이 물건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냥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쓰면은 오히려 좀 더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좀 더 이 일을 좀 더 즐기면서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좀 맞아요. 투자 오래 안 됐지만서도 네. 그런 걸 조금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셔서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절차를 이제 말로써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얼만큼 이제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은행에서는 채권이 이제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가 연체가 되면 이걸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3개월. 3개월 이상 원금 이자가 연체가 됐을 때 부실채권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네, 은행에서는 담보채권이 나왔기 때문에 채권 회수 방법은 경매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겠죠. 그럼 경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상 이제 한 2, 3일 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개시 결정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원채권이 있는 거 없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원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회수가 안 됐으면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개시 결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결정문 송달하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하고 그다음에 집행관 불러가지고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 나가게 만들고 현황조사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요. 현장 가서 보고 와. 우리가 이 물건 팔아야 되니까 매수자들한테 직접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옷들이 대신해줘야 돼 하면서 집행관분들한테 이제 그걸 시켜가지고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신고하라고 최고장 돈 받을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최고장 보내고 뭐 이런 작업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한 장의 서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보는 매각 불권 명세서예요. 그래서 매물서가 이제 만들어지면 매각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가 끝났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각 기일을 지정해 갖고 매각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가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낙찰을 받으면 일단 법원에서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강제로 차주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더 기다려요. 일주일 기다려주고 이의제기할 사람 이의제기하라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매각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이제 또 매수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기다려요. 또 일주일을. 신중을 기다리고. 그래서 일단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매각이 결정되고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매각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매수인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완전히 틀려요. 매수인한테는 권리가 있는 거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그냥 신고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매수인이 되면은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돈만 내면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경매 신청하고 결정 떨어지고 나서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매수인지를 득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통상 이 절차가 짧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한 1년 걸려요. 길 것 같아요. 예. 매각을 위한 준비만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각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뭐 전혀 관련된 건 없고 그치. 내가 입찰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그 이제 한 2주 입찰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지위를 득하게 되는. 매수인지를 득하게 되죠. 그쵸.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반 네. 투자자분들은. 일반 투자들이 물건을 볼 때는 언제냐면 법원에서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매각기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정해진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저희 같은 탱크옥션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건 풀을. 거기서 이제 매물성 같은 아까 말씀하신 예, 같이 볼 수 있죠. 네, 같이 확인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초반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계속 낙찰이 안 돼버리면 오기가 생겨서 너 일단 낙찰 한번 받아보자. 아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또 요새 또 그분들은 낙찰- 그게 제일 큰 고민이니까. 낙찰 되게 다 백날 조사하고 출구절 1, 2, 3 다 짜놨는데 낙찰을 계속 못 받아. 그러면은 뭔가 그 낙찰가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다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낙찰을 받기 전에 입찰가 산정할 때는 내 수익률을 수집판에 넣어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죠. 맞죠? 네. 근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잘 된 거 아니에요? 내 수익이 안 나온 거니까. 음. 만약에 높게 써갖고 입찰 들어갖고 낙찰을 받으면 예상했던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매에서는요 입찰 들어가서 폐찰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경쟁 입찰이잖아요 처음부터. 네. 매매하고 틀린 점이 매매는 예를 들어갖고 계약금 꽂고 바로 계약 칠 수 있지만 경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쟁 네. 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폐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폐찰 안 하는 방법이 똑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 채권 작업을 먼저 해놓고 이 채권을 내 걸로 만든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백동 토지 얘기했잖아요. 입찰 9명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14억을 썼어요. 14억 300을 썼죠. 다른 사람들 얼마 썼냐면 뭐 5억, 6억, 7억. 그럼 누가 낙찰 받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채권 작업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낙찰 받는데 들러리가 안 되려면 그만큼 공부해서 채권 갚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든지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돈 벌어요.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 안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어려운 거. 공부예요, 공부. 아, 죽어도 안 해요, 공부. 공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렇게 강의장 와갖고 강의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 아닌가요? 이게 공부예요? 네, 시간 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했다고 이게 공부예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들은 내용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냥 공부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 공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게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물건에 접목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의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강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시켜보면 설명한 사람 얼마나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이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탱크옥션 교육장에서 공부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 절대 아니에요. 가까운 교육장 가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한 상태에서 좀 뭔가를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투자해놓고도 항상 불안하죠. 이게 될까? 근데 내가 알고 투자하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올지 다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너무 쉽게 대표님께서 투자하지 그 이제 강의장이나 이런 데 오시는 초보자분들한테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게 있나요? 초보자분들. 정말 완전 초보자. 초보자건 고수건 이제 저는 고수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오래 경력직. 하다 보면은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이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채권을 떠나가지고 그냥 일반 단수 입찰로 들어가서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 예, 정말 희한할 정도로 똑같아요. 통계 보면 돼요, 통계.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매물 네.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세요? 실거래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네. 매매 시장에서 매물 가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A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가서 내 집 좀 10억에 팔아주세요 네. 그랬을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10억에 팔 수 있으면 10억에 팔겠다고 할 네. 것이고 안 된다 9억에 팔 것 같다 그럼 9억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럼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근 거래가. 그렇죠. 그렇죠. 과거 사례가 매가가 되는 거예요. 네. 과거 사례가. 네.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하는 것들은 이제 수익완화법 가지고 아까처럼 네.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매도 똑같아요. 거래사례가 시장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딱 보면은 똑같은 평형대에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기존 직전 6개월 내에 얼마나 낙찰됐는가. 만약 6개월 내에 사례가 없으면 1년 내에 얼마나 낙찰됐는가. 네. 근데 해당 물건지에 사례가 없어요. 그럼 물건지 포를 좀 넓혀야 되겠죠. 평형대를 똑같이 맞춰서. 네. 근데 평형대 똑같은 게 없으면 평단가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낙찰된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희한할 정도로. 희한할 정도로. 물론 좋은 팁이네요. 물론 뻥뻥 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눈탱이 맞은 거죠. 네. 100%. 그렇죠. 네. 100%.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시장가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못 믿으면 저는 제 지론이 그래요.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저는 통계를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옛날부터 오히려 경매를 오래 했었으니까 경매 정보 사이트를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통계청이에요. 통계청 가서 모든 인구 이동 거기서 다 체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통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사실은 통계대로 결론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예상 낙찰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 그럼 유치권 해결 비용이 내가 이제 쭉 봤더니 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럼 낙찰가를 1,000만 원 깎아야 내 수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낙찰가, 입찰가를 산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보통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근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건이 계속 유찰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하거나, 두 번째는 물건이 전혀 쓸모가 없거나, 전혀 쓸모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판단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그럼 그 권리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씩 쟁점 정리해보고,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인 물건이죠. 싸게 받아갖고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동백동 토지도 그랬고, 강화 토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사 중단 토지만 받아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치권 문제, 유치권 문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허가권 문제거든요. 네. 허가권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많이 유찰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많이 유찰되는 것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풀어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풀어낼 자신이 있으면 그건 대박인 물건이에요. 싸게 받아갖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뭐냐면 이도 저도 정말 쓸데없는 물건.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투자하는 방식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방식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투자의 기본은 일단 첫 번째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손해를 안 보려면 첫 번째가 싸게 받아야 돼요. 싸게 받아야 돼요. 네. 싸게 받으면 설령 어떤 사고가 터져도 또이또이는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싸게 받는 물건에 계속 관심 가지고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들만 보고 있거든요. 항상 물건 볼 때. 근데 반값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을 보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권리관계는 평이한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또 쓸모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막 이렇게 유찰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신경을 더 써요. 저는 이거 어떻게 살릴까? 이거 어떻게 살릴까? 대표적인 예가 통상 우리가 이제 농지를 받을 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여기다 개발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좀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법사가 대비해서. 그럼 거꾸로 이 농지를 받아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제가 농사를 지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뭘 했었냐면 제가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곤충사육사하고 작물재배사를 지었어요. 그럼 곤충사육사나 작물재배사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곤충을 사육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영농행위예요? 영농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영농행위예요. 영농행위. 예. 네. 그럼 영농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왜냐면 농지를 농지 그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거기다 올려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했고. 물론 지금은 태양광이 RC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현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태양광 RC가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태양광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진짜 그러니까 많았죠. 네. 농업진흥구역 농지 받아가지고 곤충사육사 작물재배사 짓고 그다음에 태양광 올려가지고 1.5배 가중치 받고 그러면 밑에서 수익 나오고 위에서 수익 나오니까 네.
농지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잖아요. 네. 태양광을 하시라, 곤충사육사를 하시라 그 말씀이 아니고 네, 네. 그게 아니고 네. 죽은 땅 살리는 거 막 자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하고 몰입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만들어져 있는 떡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떡을 만들어가면서 먹는 방법도 있죠. 네. 만들어진 떡은 맛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고 그냥 똑같아요. 네. 네, 똑같잖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똑같을 것이고. 음. 근데 떡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만드는 재미도 있고 수익률도 더 커지는 것이고. 물론 초심자들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처음 투자할 때부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처음 투자할 때부터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배웠다면 권리관계 어떻게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거기에 아이디어만 가미가 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가미가 되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 이제 대표님도 투자 오래 하셨지만 첫 투자, 두 번째 투자에서 실패하면 보통 이제 투자판 떠나잖아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이도저도 아닌 물건들 가급적이면 경험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종류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쉽게 손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저는 거기다 포인트 두고 싶어요. 출구가 안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무조건 피해야죠. 출구가 안 맞는 물건들은 그냥 무조건 손해요. 이거는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네. 아무리 싸도 그건 받으면 안 돼요. 돈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건은 투자하면 되고 어떤 물건은 투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물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게 답이 안 만들어지는 것들.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리고 일단은 많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물로 내놔가지고 파는 걸 일환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시장이라면 일단은 좀 손을 안 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내가 이거를 받아서 해결해서 마지막에 매도를 하든 임대를 놓든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단순히 욕심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폐찰이 계속된다고 해서 낙찰을 목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네. 출구 전략을 다 짜놓고 수익률에 맞게 수익률에 맞게 출구 전략을 짜놓고 그러고 나서 뭐 폐찰이 되는 거는 이게 수익률이 안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그 낙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폐찰이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많아지는 않아도. 물건들은 다 아파트예요. 그렇죠.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워낙 낙찰가 좀- 너무 높다 네, 보니까 굉장히 세니까. 아파트 시장이 저는 이제 아파트 아예 손 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저렇게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아 네. 부럽지 왜 안 부러워요 돈인데.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확신이 안 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쓰는 거 그냥 하고 싶은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아파트에서 조금 시각을 돌리면 아파트는 낙찰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뭐 계속 들어갔을 때 계속 폐찰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상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찰이 아파트. 반복되는 거지 예. 그 물건에 대해서 약간 좀 시선을 돌려서 물론 그쪽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다소 또 물건을 좀 이렇게 넓게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음.